21년도에 이미 제가 볼 때는 적어도 6, 7년, 7, 8년, 거의 한 10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 폭만큼 20년, 21년에 이미 다 올랐어요. 더 오를 수가 없어요. 더 오르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21년 최고가를 찍을 때도 정말 위험하다라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또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반기와 내년 집값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하반기 집값이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돌입했거든요.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불확실할 정도로 초조한 시장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뭐냐면 불확실하니까 이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확실한 게 있다면 그 확실한 것을 대비하면 되는데 지금 어디로 튈지 몰라서 부동산 시장의 하반기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9월 말 정도가 돼야 아마도 부동산 시장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고 대출이 이렇게 뭔가 축소가 되는데 억제를 하지 않습니까? 대출 억제.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그럴 때도 불구하고 분명히 공급 부족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이고 전세가 상승 이야기는 또 역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승 이야기도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세 가지가 시장의 가격을 상승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이 시장의 심리적 요인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경기거든요. 경기.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심리도 그냥 무너지거든요. 이거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9월달 이후에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편인데 오른다 내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된다. 마냥 그렇게 뭐 옆집에 누가 가서 아파트를 사니까 나도 따라가서 사는 그런 21년 불장의 그런 시기는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는 20년, 21년 때의 그 불장 때의 추억도 있고 그때 상처 입은 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동산 시장이 아마 하반기 때는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이 안 좋은데 어떤 지표를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고용시장 그 고용률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왜 그렇게 막 예민하냐면요. 미국은 이제 요즘 정보라는 게 예전엔 정보를 이렇게 뭔가 막아놓고 닫혀놓고 했던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 정보를 볼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정보들이었는데 요즘은 정보가 다 공개되니까 이 공개된 정보들이 시장에 아주 빠르게 침투를 해서 시장에 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때 그 정보를 가지고 빨리빨리 대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고용지표나 미국의 또 그 진로렌트 지수처럼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렌트 비용에 대한 지수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지켜보면서 미국 시장을 먼저 봅니다. 한국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을 먼저 보다 보면 그 여파가 주식 시장에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몇 개월 지나면서 바로 또 여파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데이터의 경우는 이제 미국 데이터를 좀 많이 보고 있고 또 한국의 KB 부동산 데이터나 또는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보다 실제보다 한 3개월 정도 후행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집값이 올랐다 아니면 뭐 집값이 꺾였다 이렇게 발표가 되려면 아마 꺾이고 3개월 후에 아마 그런 발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데이터에 의존해서 보긴 하지만 현장을 많이 나가서 직접 보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제가 참고해서 시장을 좀 리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 지수와 또 우리나라의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그리고 가장 크게 빈도를 두는 게 현장에 나가서 공인중개사분들과 또 대화를 하고 또 부동산 PF 시장에 있는 그 금융권에 있는 분들과 또 대화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제가 가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아마 일반인 분들은 그런 것들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늠하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표영호 TV를 좀 많이 보시면 대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며 이것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 그 정부 대책 중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빨리빨리 좀 이제 진행을 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의 여러 가지 기간을 좀 단축시키겠다. 보니까 한 6년 뭐 7년 이렇게 단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의 경우는 이게 시간이 정말 돈이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잖아요. 각 개인들의 자산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가 뭔가 규합이 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규합이 됐다고 한들 우리 보면 왜 맨날 뭐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싸우고 또 조합과 시공사의 싸움 말고도
조합과 조합원 간의 또 싸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딜레이 되면서 그 딜레이 되는 모든 시간이 다 돈이거든요.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비가 올라서 분양가가 올랐다. 뭐 인건비가 올라서 분양가가 올랐다. 이런 것은 아주 제가 볼 땐 적은 빈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 갖고 막 싸우고 내 재산이 더 소중하다는 그 지키려고 하는 그 심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에서 분양가는 계속 더 오른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단축해 준 거에 대한 공급 대책에 좀 민감하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정부에서 사들여서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주겠다. 이거 굉장히 이제 솔깃한 뉴스이긴 한데 걱정스러운 뉴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빌라 오피스텔의 이제 주택 사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서 아파트 가격을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대책인데 오히려 그들이 또 빌라나 오피스텔을 비싸게 짓고 비싸게 분양하려는 것을 또 오히려 뭔가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항상 부동산의 정책은 시장과 꼭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정책이 나오면 시장은 그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든지 간에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은 거냐 못 잡은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정부 역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이걸 기회로 보는 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업자들은 이 기회를 타서 또다시 많은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그 공급 대책과 관계없이 또 왜곡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넘쳐나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건 수요공급 법칙이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시장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의 강동구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공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더 올라갔어요. 뭐냐면 신규 주택이나 신규 부동산 건물이 새로 나오면 뭔가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환경이 바뀐 만큼 그 값어치가 거기에 돈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아마 강동구 지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이런 곳이 올랐다고 하지만 강동구가 그 오름폭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역시 공급이 많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제 그 법칙은 깨졌다. 그러니까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입지가 좋은 곳의 공급은 공급이 되면 될수록 그 지역의 가격은 또 펌핑이 될 수가 있다. 정말 이상한 부동산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왜 자꾸 서울로 올라오고 뭐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뭔가 거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공급이 많아지고 용적률은 올라가고 가구 수가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용적률 올라가고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또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한다의 논리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늘려야 한다. 하고 공급자의 시선에 의한 뉴스들이 좀 먹히지 않는, 그러니까 이 공급과 수요 이 원칙이 좀 많이 좀 어긋나고 있다. 최근에 와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상황은 어떤가요? 지방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초토화입니다. 지금 뭐 어느 지방이나 분양이 잘 되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도 해운대구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의 물건만 빼고는 거의 다 하락하는 분위기고 또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는 부산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인데 거기에 청년 인구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괜히 그 우스갯소리로 노인과 바다뿐인 부산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지금 지방의 경우는 특히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를 향해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북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아파트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맑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지방이 25년도에는 아마 분양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제 이럴 때가 수요 공급의 원칙이 들어가는데요. 집이 남아도니까 새 아파트가 남아도니까 다 당연히 공급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대구 지역 같은 경우가 정말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급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요자들은 지금의 이 세상을 보고 있는데 공급자들은 5년 뒤, 10년 뒤의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하는 사람들의 공급가는 비싸요. 왜? 10년 뒤, 5년 뒤의 가격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여기가 개발되고 나서 뭔가 천지개벽을 하고 나면 여기에 값어치는 더 뛸 것이다. 그래서 비싸게 분양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이 또 안 되는. 아마 지방의 경우도 지금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24년 말, 25년까지는 분양이 어려운
가격이 오르지 않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이미 제가 볼 때는 적어도 6, 7년, 7, 8년 거의 한 10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 폭만큼 20년, 21년에 이미 다 올랐어요. 더 오를 수가 없어요. 더 오르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21년 최고가를 찍을 때도 정말 위험하다라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또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 그런데 지방은 이미 터졌다. 버블이. 그런데 분양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 지나면 결국 할인 분양이나 저가로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분양 물건이 신고된 것만 한 8만 건 정도가 있잖아요. 대다수가 지방에 있는데 이게 신고된 것만 8만 건이지 이것저것 따지면 10만 건 가까이 될 겁니다. 이거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소화를 하려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막 불어나야 되거든요. 내 월급이 갑자기 300만 원이었다가 막 600만 원 뛰고 막 1000만 원으로 뛰고 막 이래야지 이걸 받아줄 수가 있는데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계속 신규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공급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하면 글로 수요가 몰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수도권에서도 그런 아파트 많이 보는데요. 지방 국도를 가다 보면 아파트를 막 짓고 있어요. 이렇게. 야, 근데 여기에 누가 와서 살지? 정말 신기하다. 이런 데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 동짜리를 짓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단지들을 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급을 하면 거기로 사람이 몰려온다라는 개념이 공급자의 시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대책 발표도 보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겠다라는 그 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보면 수요가 없는 지역에 분양한 곳이 꽤 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수요가 원치 않는 지역에 너무 과도하게 비싸게 분양했다. 두 가지죠. 수요가 없는 지역에 분양을 했거나 또는 수요가 있는 지역인데 과도하게 비싸게 분양했다. 10년치 뒤에 가격을 붙여서 분양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지금 다 해먹었다. 제가 주장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다,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가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어서 지출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도 있겠지만 소득도 줄어들었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 물가 올라간 것 중에 주택은 포함시키지 않았잖아요. 그 물가를 계산할 때. 근데 물가가 올랐을 때 주택을 다 계산하면 엄청나게 올라간 거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영업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10년치의 상승분을 다 먹은 그 돈은 다 어디가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상승한다는 뉴스 때문에 급하게 미분양 물건을 알아보는 분들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사실 미분양은 사야 돼요. 왜 사야 되냐면 미분양은 분명히 어떤 혜택을 줘서 이걸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받고 분양받는 거잖아요. 대구의 경우는 제가 그걸 분명히 21년에 예측을 했었어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할인 분양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때 사라. 지금 막 고가에 분양하는 것을 내가 좋은 층, 좋은 향을 잡으려고 빨리 사는 것도 뭐 돈이 있으면 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좀 기다려라 했는데 대구에서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먼저 분양받으신 분들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10억에 분양받았는데 옆집은 8억에 분양받아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못 타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분양가를 깎아달라는 거거든요. 본인들도 이분들처럼. 근데 공급자 측면에서는 그걸 다 깎아주면 거의 부도가 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은 사실 좋은 조건에 나온 미분양들, 그러니까 할인 분양이 나오는 것들은 뭐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신축과 입지 좋은 구축 어떤 거를 추천하시나요? 우리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입지 좋은 구축, 입지가 별로 안 좋은 신축 어떤 거 살고 싶으세요? 고민해요? 입지가 좋은 구축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입지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아파트는 시간 지나면 또 노후되잖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노후되는 아파트들이야 다. 그런데 입지만큼 변하지가 않잖아요. 갑자기 여기 있던 지하철이 장소 이동해서 일로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있던 공원이 갑자기 일로 넘어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이 가장 우선시 된다. 지금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 보면 보통 얼죽신이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이 얼죽신도 입지가 괜찮은 지역의 얼죽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뭔가 이 외곽의 아파트들인데 실제적으로 그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잘 지었어요.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좋은데 뭔가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기에는 왠지 교통도 좀 불편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보다는 구축이어도 입지가 좋은 데가 더 좋은 아파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드가 충분하지 않은 첫 내 집 마련을 하는 분께 노하우나 조언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내 집 마련의 노하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좀 무모한 얘기일 수 있는데 내 집 마련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라는 게 뭐냐면 자꾸 망설이고 계산하고 하다 보면 그 집을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중개하시는 분들이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남자들이 집을 보러 오면 잘 안 보여준대요. 왜냐면 남자들이 뭔가 다른 일에는 대범한데 집을 사거나 이렇게 뭔가 큰 돈이 움직이는 거에는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멈칫멈칫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부분들은 그냥 얼마예요? 이거 사도 되겠네? 우리 남편이 직장 몇 년 남았지? 바로 산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 대신 빚을 내는 데는 너무 과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내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살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사는 그 용기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용기가 아주 대범하거든요. 그래서 뭐 21년에는 너무 대범한 분들이 나타나서 영끌 때문에 고생한 분도 있지만 자기가 준비된 만큼의 어떤 집을 살 때는 과감하게 그냥 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기초는 용기예요. 근데 그 용기가 있으려면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용기를 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용기를 낼 분들은 준비를 해왔던 분들이 용기를 탁 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실 분들께 해주실 조언 있으실까요? 무주택이신데 뭔가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집을 살 때 두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거주의 가치, 두 번째 미래의 가치. 그런데 둘째 하나를 정해야 된다면 첫 번째 거주의 가치가 더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왕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가치가 올라가는 게 미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무주택자분들은 꼭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 말에 현혹돼서 누구 말에 좌지우지돼서 그걸 결정하기보다 누구 말에 정보가 들리면 반드시 그 정보를 본인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무주택인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집을 사고 싶어라는 개념만 있으면 집을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주말에 우리 뭐 놀면 뭐 합니까? 가서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또 지하철역에서 직접 걸어서도 가보고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직접 가보고 여기 언듈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또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의 표정을 보면 또 그 지역 분위기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주식 같은 거 이제 한참 제가 막 주식에 미쳐서 할 때는 어떤 회사의 종목을 사잖아요. 그럼 그 종목 회사에 가서 인근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회사 분들이 식당에 밥 먹으러 와요. 그럼 그 회사의 분들 표정들이 밝거나 뭔가 이야기가 뭔가 건실적인 이야기가 막 오고 가면 그 회사는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있는 회사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식을 샀던 경우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주택 사는 것도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가서 직접 확인들을 해야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무주택이신 분들은 정보가 오면 그 정보를 꼭 내 몸을 시간을 투자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